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번 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관련 뉴스 5개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독일이, 우리의 우방국으로 분류됐던 독일이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세게 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뢰 제거부터 시작해 인프라 재건 대부분을 한국에 맡긴다는 폭탄 발표를 하자 독일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독일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검토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독일제 무기를 대규모로 공급할 테니 한국에 줬던 지뢰 제거 수주와 인프라 재건 수주를 독일에 달라라는 충격적인 회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 한국이 이미 확정적으로 따낸 규모는 약 70조 원, 여기에 추가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찾아가 충격적인 동맹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의 조선사들이 전 세계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으니 독일과 중국이 동맹을 맺어 한국을 무너뜨리자는 취지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독일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국은 초대박이 독일 조선업은 파산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총리가 중국을 직접 찾아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극비리의 회의를 한 뒤 올해 전세계 조선업계 수주량에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국 조선 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는 올해 516만 CGT를 수주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한 수치입니다. 중국 조선업계 수주량이 같은 기간 15% 줄어든 것보다 감소세가 뚜렷하죠. 올해 글로벌 발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면서 수주 감소폭이 작은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45%에서 59%로 상승했고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38%에서 29%로 하락했습니다. 언뜻 보면 중국과 독일 연합이 한국을 상대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 감소는 조선사들의 이 고선가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점유율 확보를 위해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이 싼 수주도 전부 받아주었습니다. 덕분에 고객들은 세계 최고의 품질의 선박을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저렴한 수주는 완전히 쳐내버리고 한국의 진짜 돈이 되는 이 고부가 수주만 받은 것입니다. 대신 고부가 수주는 한국이 완전히 싹쓸이해버렸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독일이 아예 구경조차 못할 정도로 말이죠.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발주된 34척의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중 18척을 수주했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4척과 6척을 각각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세계 LNG 운반선 발주의 82.4%를 국내 조선 3사가 따낸 것, 컨테이너선의 경우 HD 한국조선해양이 올 상반기에 29척을, 삼성중공업은 하반기 들어 16척을 각각 수주했습니다.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은 성과가 상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클락슨 리서치 자료를 보면 포괄적인 신조선가 지수는 2019년 6월 130.9, 1억 3,090만 달러, 약 1,700억 원에서 2023년 6월 170.9, 1억 7,090만 달러, 약 2,200억 원으로 30.6%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17만 4천 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신조선가 지수는 185.5, 즉 1억 8,550만 달러, 약 2,400억 원에서 260.6, 3,300억 원으로 40% 넘게 상승했습니다. 22,000에서 24,000 TEU 컨테이너선은 146, 1억 9천만 원에서 225, 2,900억 원으로 54.1%나 뛰었습니다. 이 다른 선박보다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의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계 1, 2, 3위인 한국의 조선 3사는 앞으로 4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해 놓은 만큼 이제 돈이 안 되는 저부가 선박 수주는 중국이나 일본에 떠넘기고 한국은 이 큰 돈이 되는 이 고부가 선박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명품 선진국으로 등극한 것이죠. 한국이 이렇게 독일과 중국의 밀월관계 방해 작전에도 세계 최강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사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도 보유했고 이 둘의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부가 선박 제조에 사용되는 강재는 운항 중 발생하는 외력에 견딜 수 있는 특수 재질이 사용됩니다. 국내 철강 업계가 이를 만족하는 특별한 소재를 오직 한국 조선 업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극저온을 버틸 수 있는 LNG 연료 저장 탱크용 니켈 9% 후판이 대표적 예입니다. 일반 후판보다 열 처리 등의 과정이 복잡해 생산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업체들이 생산한 LNG용 니켈 9% 후판에 의존했는데 국내 조선사들의 개발 요청으로 철강사들이 생산에 나서면서 국산 점유율이 70%까지 확대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못 만들고 일본도 이제는 한국산 같은 퀄리티를 만들지 못해 한국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최초로 고만간강을 LNG 연료 탱크에 적용한 것도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협력으로 이뤄졌습니다. 하나오션은 포스코와의 10여 년 동안의 공동 연구 끝에 지난해 6월 고만간강 소재 LNG 연료 탱크를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설치했습니다. 고만간강은 기존 소재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높은 강도와 내마모성을 갖추고 있어 차세대 LNG 연료 탱크 소재로 꼽힙니다. 반면 한국 조선업을 망하게 하려던 독일, 반대로 독일 조선업계가 망해버렸습니다. 독일 조선업계가 수많은 조선소의 파산 신청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해운 조선 전문지 로이드 리스트에 따르면 독일 내 조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되면서 독일 조선 산업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루즈 선박 전문 업체인 마이어 베르프트사 사장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독일 내 조선소 중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어 베르프트사 사장은 한국이 진짜 돈이 되는 고부가 수주를 전부 가져가 버렸다. 독일의 치명적인 손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털어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다른 유럽국들에게 한국산 제품을 사지 말라며 독일 제품을 싸게 주겠다며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독일.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 내 독일 국민들조차 이제는 독일산 자동차를 사지 않고 한국산 자동차를 사며 극찬하고 있는 놀라운 대반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첫눈에 반할 만한 전기차. 유럽 자동차 메카인 독일에서 이 차부심, 자동차 자부심이 강한 이 독일인들의 한국차에 반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 들어서만 10번 넘게 한국차를 극찬했습니다. 19일 현대자동차 그룹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채택한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그리고 기아 EV6가 독일에서 본고장 출신 자동차들을 잇따라 제압했습니다. 경쟁 상대도 막강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독일 브랜드들이 내놓은 차량들입니다. 한국차와 독일차를 비교 평가한 곳들도 독일은 물론 유럽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매체들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차에 대한 호평은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인데요. 아이오닉5는 독일 3대 자동차 매체인 아우토빌트, 아우토자이퉁, 아우토모토 운투슈포트 평가에서 독일 차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운전 성능과 기계적인 완성도 평가에 그치지 않고 독일 아우토반에서 초고속 주행을 실시한 뒤에 기술적인 안정성까지 깐깐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독일 아우토빌트 평가에서 전기차 부문 최고의 수입차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우토자이퉁이 진행한 5개 SUV 전기차 평가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기아 EV6, 폴스타, 폴스타2, 테슬라 모델 Y, 벤츠 EQB를 이겼습니다. AMS가 진행한 4번의 전기차 평가에서도 아이오닉5는 해외 주요 전기차를 모두 압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폭스바겐 ID4를 이긴 데 이어 올해 4월 테슬라 모델 Y, 포드 머스탱 마하 2를 제쳤습니다. 아이오닉5는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올해의 차로도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독일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변 유럽국들에서 한국의 선박과 무기 수주까지 모조리 빼앗긴 것은 물론 이제는 독일 이 자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까지 한국산에 뒤처지기 시작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독일의 마지막으로 남은 돈벌이 수단이자 자존심인 자동차 산업마저 한국산에 밀려 무너지게 된다면 독일은 더 이상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의 수장 자리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독일이 중국과 몰래 손을 잡고 한국을 치려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화 아바타 속 거대한 산이 둥둥 떠 있습니다.
이는 언옵테늄이라는 물질 덕인데요. 인간들은 이 물질을 채취하기 위해 나비족과 전쟁을 벌입니다. 영화 설정 속에서 언옵테늄의 가치는 1kg당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265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학계에서는 이 언옵테늄을 초전도체라 부릅니다. 최근 퀀텀 에너지 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그 물질입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질은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체는 전기나 열이 잘 흐르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금, 은, 철, 구리, 알루미늄 등이 있죠. 반대로 부도체는 유리, 플라스틱, 고무 등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 반도체는 전기 전도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순수한 상태의 반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지만 특정 불순물을 주입하면 도체처럼 전기가 흐르죠. 이 전기 전도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도체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초전도체는 뭘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는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이 전기 저항이 있습니다. 전기 저항력이 낮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겠죠.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인 물질입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를 뛰어넘는 물질인 것이죠. 이는 1911년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카멜린 온네스가 처음으로 발견했는데요. 그는 수은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실험 중 영하 268.8도에서 전기 저항이 갑자기 없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전기 저항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에서 발열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원인입니다. 초전도체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이나 PC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발열 문제는 모두 없어지게 되겠죠. 전력 손실 없이 전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지금보다 혁신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초전도체가 이 거짓이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미국과 영국 유명 대학 등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내 연구소가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LK99에서 이 초전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 발표에 8일 관련 테마주 주가가 일제히 고꾸라졌습니다. 미 메릴랜드 대학 응집물질이론센터가 SNS를 통해 LK99는 상온과 저온에서 초전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게임이 끝났다고 믿는다.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마저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초전도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처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LK99의 등장에 많은 학자와 아마추어들이 재현을 시도 중이지만 그런 주목할 만한 결과를 실험적, 이론적으로 재현하려는 초기 노력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연구자들은 심히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어떤 연구도 이 물질이 초전도성을 지닌다는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한국 연구진은 견해를 밝혀달라는 네이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도 국립물리연구소와 중국 베이항대 연구진은 LK99를 합성했지만 초전도성을 지녔다는 징후를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난징의 국립동남대 연구진은 LK99 재현 실험을 진행한 결과 외부 자기장에 반발하는 마이너스 효과가 없었고 상온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초전도체보다 높은 영하 163도에서 저항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LK99를 완전히 재현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인도 국립물리연구소와 중국 베이항대 연구진이 제조한 LK99는 X선 회절 분석 결과 한국 연구진의 LK99와 원자 구조 패턴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동남대 연구진의 LK99 영하 163도 저항 상실 주장과 관련해서도 학계에선 제대로 된 연구였는지 의문이 큰 실정입니다. 이런 실험적 접근과 달리 이론적으로 LK99 검증을 시도한 연구도 있지만 어떠한 연구도 LK99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는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고 네이처는 짚었습니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분석하는 데 쓰이는 밀도 범함수 이론, DFT로 LK99의 전자 구조를 계산한 결과 강자성이나 초전도성을 지닌 다른 물질들에서 보이는 전기적 특성을 지녔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LK-99의 구조와 관련한 불확실성에 이론적 연구로 도출 가능한 결론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소속 고체 화학자 레슬리 스쿱은 정확한 결정 구조를 알기 전까지는 어떤 DFT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LK-99가 초전도체에서 종종 발견되는 이 플랫밴드 구조를 지녔다고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상온 초전도체란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릴 줄 알았던 한국발 초전도체.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초전도체를 상용화시켜 실생활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4년에 고온 초전도체로 알려진 비스무스계 구리 산화물의 내부 구조에 대한 단서를 찾아낸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대대적으로 실리며 전 세계 과학자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LS전선이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시키면서 또 한 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꿈의 물질이라고만 여겨졌던 초전도를 한국은 실제로 케이블에 적용시키면서 전기 손실을 10분의 1로 줄이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때 기술력이 30년 뒤처져 있다는 평을 들었던 초전도 후발국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반 케이블과 한국의 초전도 케이블을 비교해보면 이 송전 용량이 5배 이상 뛰어나고 전력 손실은 압도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회선간 열도 발생하지 않고 외부 자개도 발생하지 않아 전자파 차폐율도 95% 이상이나 감소하게 됩니다. 초전도 케이블을 먼저 개발했던 해외 경쟁사 중 어떤 업체도 아직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곳은 없습니다. LS전선이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의 2019년 전력산업 동향 백서에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로 등재됐습니다. LS전선 관계자는 상용화 전까지 매출이 0원인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투자만 한 것이라며 기업이 연구비만 쏟아붓는 게 쉽지 않은데 그만큼 기술 개발 의지가 컸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이렇게 초전도 상용화까지 성공시켰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자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국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초전도체가 거짓말이라며 비난했던 미국과 영국마저 적극 투자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초전도 기술이 확장되면 자기 부상 열차, 초전도 추진 선박 등 차세대 수송 시스템은 물론 핵융합 발전 기술의 토가막, 양자 컴퓨터 등 산업적으로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인도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진도 퀀텀에너지연구소가 개발한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에 대해 희망적인 관측을 내놨습니다. 11일 비르팔싱 아와나 인도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LK-99를 재현한 시료 분석 영상을 공개하고 양자 고정처럼 보이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퀀텀 에너지로부터 받은 시료는 아니지만 한국팀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물질을 합성한 뒤 실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신물질 LK-99에 대해 바늘 같은 미세 결정립을 가진 상온 초전도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LK-99 논문 저자가 맞는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보나사피엔스의 김인기 대표는 최근 SNS에 LK-99는 상온 초전도체도 맞고 새로운 강자 성체도 맞다. 구리가 결정의 어느 납의 위치에 들어갔느냐로 결정의 종류가 달라진다 라는 글을 올리고 원 저자들은 원래 생각보다 더 대단한 걸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물리학 박사 출신 기업가로 인하대에서 물리학 학석 박사학위를 따고 포스텍 박사 후 연구원, 연구부 교수, 연세대 연구 교수 등을 지내다 보나사피엔스를 창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올린 글에서 자신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면서 누구나 이 물질을 잘 구웠으면 바늘 같은 미세 결정립이 나와야 하고 이들이 섞여 있는 상태가 실제 얻게 되는 샘플이라면서 납인 회석에서 납의 위치에 구리가 어떻게 치환되느냐에 따라 상온 초전도체, 강자성체, 부도체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LK-99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대 교수는 이게 맞는 해석이다. 논문에서도 1차원이라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디지털타임스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이 해석대로 LK-99에는 초전도상과 초전도가 아닌 다른 상이 섞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다른 상을 얼마나 없애느냐가 관건이다.
초전도상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LK99에 섞여있는 다른 상을 없애면 전기 저항 0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샘플에서 저항 0까지 측정됐고 중국의 한 그룹도 110K까지 저항 0을 측정해서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K99에서 구리 원자의 중요성은 이번 논문에 또 한 명의 저자로 참여한 오근호 한양대 명예교수도 인정했습니다. 오 교수는 디지털타임스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구리가 매우 신비한 물질이다. 요동치는 성질이 매우 강하다. LK99 합성 과정에서 제자리에 딱 들어가야 한다. 논문에 공개된 화학식과 물질은 100% 보장한다. 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1970년대 일어난 오일 쇼크. 당시 몇 달 만에 기름 가격이 2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주유소에서 한 번에 10만원을 내고 주유하던 주유 가격은 갑자기 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한 달에 20만원씩 내던 난방비는 400만원으로 뛰었고 이 전 세계인들은 혹독한 겨울에도 히터조차 틀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죠. 이렇게 전 세계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끔찍한 오일 쇼크. 이로부터 약 25년 뒤인 1997년에는 태국에서 시작된 똠양꿍 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1997년 7월 2일 태국 통화인 바트화의 폭락에서 시작되어 똠양꿍 위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후 4개월 뒤 한국도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당시에 6.25 전쟁 이후 최대 위기를 겪어야만 했고 이 산미그룹을 시작으로 진로, 대농과 한신, 기아, 해태와 뉴코아, 고려증권과 한라그룹마저 부도를 선언하며 한국 경제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30대 대기업 중 19개가 공중분해되어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로부터 10년 뒤에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2008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08 미국발 금융위기가 타격이 매우 컸던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며 못 본 채 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미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신용평가사 S&P의 조사를 보면 미국 20대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5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1990년대 IT 분야의 과잉 투자가 만들어낸 거품이 2001년에 꺼지며 경제가 침체하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000년 6.5%였던 기준금리를 2001년 2%, 2003년 1%로 낮췄습니다.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값싸게 빌릴 수 있었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커진 것입니다. 저금리 덕분에 은행들은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지만 정작 그 돈을 수익성 있게 사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 갈수록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고안해낸 절묘한 수가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 대출이었습니다. 이 서프라임 모기지는 가난한 흑인 가계 등처럼 신용등급이 낮아 그 전에는 돈을 빌려주기 위험하다고 분류됐던 가계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일반 모기지 대출보다 금리가 높았습니다. 대출 상환 첫 해에는 이자가 낮지만 다음 해부터는 이자가 껑충 뛰는 식의 사기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대출 확대는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였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집을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은행들은 여러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부채담보부 증권 등과 같은 파생상품을 만들고 이를 팔고 샀습니다. 이 부채담보부 증권은 서프라임보다 더 안전하지만 금리는 더 낮은 대출 채권들도 함께 섞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들은 CDO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식의 파티는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06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집이 압류와 경매에 넘어갔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미국에서만 2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 경쟁을 하던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자금 경색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2007년 4월에 미국 최대 서프라임 모기지 대출 회사였던 뉴센츄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8월부터 큰 펀드와 은행들로 신용 경색이 확대됐습니다. 2007년 8월에는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가 일부 펀드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9월에는 영국 최대 모기지 업체 중 하나였던 노던록의 파산 위기에 처했다가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전 연준 의장 그린스펀은 2008년 5월에 최악의 신용위기는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9월에 주택담보대출 보증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는 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금융공황이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후 단 며칠 만에 거의 모든 주요 서방 국가에서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파산 직전까지 몰린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 국유화 조처를 포함한 구제금융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국제무역은 1년 전보다 40% 하락했고 중국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3,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중국발 리먼 사태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촉발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가 다른 부동산 업체는 물론 중국 금융권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습니다. 14일 외신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2년 발행된 위안화 표시 회사채 6종을 포함한 이 비구이 위안 회사채 9종과 사무채권 1종, 비구이 위안 계열사 광둥 텅웨이 건설 공사의 회사채 1종 등 총 11종의 비구이 위안 관련 채권 거래가 이날부터 중단됐습니다. 채권 총액은 157억 200만 위안, 약 2조 8,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만기가 가장 이른 것은 9월 2일차인 비구이 위안 사무채권이며 채권 종류에 따라 9월 중, 10월, 19일, 올해 연말, 내년 초 등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앞서 비구이 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의 이자 2,250만 달러, 약 300억 원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상반기에 최대 76억 달러, 10조 1000억 원의 손실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구이 위안은 성명에서 채권자와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상황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거래 정지 첫날 홍콩 증시에서 비구이 위안 주가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장 대비 16.32% 떨어지는 등 급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구이 위안 외에도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원양 집단도 2024년 만기가 예정인 금리 6% 어음 2,094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해 거래가 중단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특정 업체만이 아니라 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 전반이 가라앉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인 컨트리 가든이 디폴트 위기에 몰림에 따라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도 잇따라 디폴트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서 시작된 위기는 중국 금융권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은 중국 상하이 증시 상장사인 진보홀딩스, 난두물업, 쉔헝 인터내셔널 등 세계사에 대해 만기가 된 상품의 현금 지급을 연기했다고 중화권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룽신탁의 지급 연기는 회사 대주주인 자산관리회사 중즈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이 있으며 이 그룹의 자산관리 규모는 1조 위안, 약 18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룽신탁 외에도 중신, 중성, 우광신탁, 광다신탁 등 주요 신탁회사들도 지난해 말부터 원금과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가운데 중국 금융권에서는 상당수 신탁회사가 긴급 대응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랜서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룽신탁에 피해를 봤다는 회사는 진보 등 3개사지만 중룽신탁이 현금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규모가 모두 3,500억 위안, 64조 원에 이른다면서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도 비구이 위안 채권 거래 중단 등의 사태가 중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중국의 경제 회복이 부동산 위기로 인해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경제 회복은 악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최신 데이터를 보면 성장 반등의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저하고를 그렇게 외쳐대던 국내 증권사들도 이번 중국발 위기로 한국 경제가 박살날 것이라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폭락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뛰어넘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 이 배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포스코 그룹이 중국을 완전히 공급망에서 없애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경섭 포스코홀딩스 팀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북미 시장에 필요한 니켈은 호주에서 조달할 예정이며 한국 시설의 재련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이번 중국발 금융위기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를 기다려온 많은 소수민족들이 이 독립을 선언할 것이라는 극비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한국어를 쓰고 한국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집단이 몇몇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땅이 한국에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중국 상위 10개 부동산 회사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 금융회사들까지 모조리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난번 헝다그룹 파산 때보다 규모가 수십 배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이 중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는 현 시점에서 이 중국에서는 물가가 폭락해 난리가 났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폭락하는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니 그 누구도 제품을 안 사기 때문이죠. 만약 한 달 뒤 집값이 1억 원 더 폭락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지금 집을 사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요. 뉴욕타임스는 최근 중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물가 하락 소식까지 겹치며 전 세계가 중국발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발 금융위기는 곧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브라질산 대두, 이탈리아 명품은 물론 석유와 광물을 사지 않게 되는 것으로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 전했습니다. 캐나다 금융 리서치 업체 BCA 리서치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약 40%를 담당했습니다. 맥쿼리의 중국 경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레리 후는 중국발 리먼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분명하고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 중국은 세계 1위 상품 소비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하는 등 이 부정적 경제 지표를 아예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개하는 순간 중국인들이 망연자실해하며 완전히 포기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아주 위험한 선택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은 돈을 마구잡이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경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한폭탄, 타임범브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세계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유타주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높은 실업률 등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많은 경우에서 똑딱거리는 시한폭탄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중국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미국으로까지 번진 것인데요. 불행하게도 이번에 미국에서마저 이 시한폭탄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4일 중국발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중국의 둔화는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미국에도 엄청난 타격으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도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얼마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더니 이번에는 미국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해버리겠다는 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15일 피치 레이팅스의 분석가인 크리스 울프는 CNBC와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 은행업계 점수가 AA-에서 A+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면 이 JP모건까지 포함해 70개 이상의 미국 은행에 대한 등급이 재평가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JP모건과 같은 최상위 기관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모든 미국 은행이 연쇄적으로 하향되며 이 경우 현재 투자 적격의 하한선인 BBB 등급을 보유한 소형 금융회사들이 졸지에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초고금리가 매우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연쇄 폭락이 일어나게 되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지 못한 미국 내 수백, 수천만 가구들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싱크탱크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미국에 유치해서 미국의 실물 시장을 살려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놀랍게도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았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는 일본 기업들이나 독일 회사들이었는데 이제는 놀랍게도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토요타가 미국에 3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 현대차는 미국에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발표했고 일본 소니가 미국 내 2조 8천억 원 투자를 발표한 뒤 삼성은 미국에 2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LG, SK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앞으로도 수백조 원에 달하는데 그 어떤 나라도 이 투자 규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유럽 모든 기업들을 합해도 한국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미국에게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절대적인 수준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긴급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재할 예정인데요. 바이든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통수를 치지 않는 것은 물론 가파른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 추가로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 보조금을 받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이 세부 조건들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이 시원시원한 계획인데요. 결국 삼성도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의 깜짝 파격 제안이 나온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삼성의 공장을 통째로 카피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시도까지 있었다 보니 삼성은 대대적인 탈중국에 칼을 빼들었고 이를 모두 미국에 옮긴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7곳에 달하던 중국 내 삼성 계열사는 최근 22개가 중국을 떠났고 그동안 삼성의 기술을 카피한 중국 대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삼성 임직원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변호사들을 대거 파견해 중국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중국 사업을 완전히 접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 뒤에 미국에 올인하기로 한 삼성.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미국마저 금융위기 공포에 휩싸였는데 이번 삼성의 과감한 결단으로 미국은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이 없어서 파산 위기에 놓인 상황 속에서 삼성처럼 수백조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번 삼성의 과감한 결단에 바이든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내 한국에 대한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의 심장, 바로 뉴욕이죠. 역사상 최초로 뉴욕주 시장이 직접 세계 금융 중심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이 돌진하는 황소상 앞에 태극기를 개항했습니다. 태극기 개항에 앞서 애덤스 시장은 서울을 여행한 경험을 언급하며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라고 생각한다. 한인 커뮤니티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커뮤니티가 없다며 미국에서 한인의 영향력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막강하다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금융수도인 맨해튼, 특히 볼링 그린 파크의 국기를 개항한 건 큰 의미가 있다. 전 세계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15일 노르웨이 일간
베르덴스강에 따르면 이 같은 제안은 스티안 옌센 나토 사무총장 비서실장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날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노르웨이 남부 도시 아렌달에서 열린 자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내는 해결책으로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도하는 대가로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이라면서 다만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원하는 시기와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토의 공식적인 견해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옌센 비서실장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토 양도가 이미 나토 내부에서도 제기됐다라며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후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직접 우크라이나 영토 양도를 전제로 한 나토 가입을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우크라이나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옌센 비서실장의 발언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실과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즉각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라크 우크라 대통령 고문은 소셜미디어 X에 영토 양도와 나토 가입을 바꾸는 건 터무니없는 제안이라면서 이는 고의적으로 민주주의의 패배를 선택하고 세계적인 범죄자를 부추기고 국제법을 파기한 러시아 정권을 보존하고 전쟁을 다른 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보장이사회 부의장은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가 분쟁 중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선 고대 루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일대에 형성됐던 루스인의 국가의 수도 이 키이우까지 넘겨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까지 넘겨주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결국 제대로 열받은 우크라이나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한국산 무기로 우크라군을 도배하는데 지원받는 게 아닌 전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의 무기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껄끄러운 일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우크라전에 공식 참전하느냐 마느냐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전에 참전이라도 한다면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군이 한국을 언제든 공격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무기를 돈을 주고 전부 구매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갑자기 한국산 무기로 우크라군을 도배하여 러시아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이유는 최근 열린 폴란드 국군의 날에 폴란드가 보인 한국산 무기 퍼레이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우리를 놀래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폴란드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며 국방력을 과시했다고 AP통신과 CNN 방송 등이 15일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자국 국군의 날 기념식의 일환으로 수도 바르샤바에서 군 장비 200대, 항공기 100대, 장병 2,000명이 동원된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나로 치러진 열병식에서 미국산 M1 A1 에이브럼스 전차, 독일산 레오파르트2 전차와 더불어 한국산 무기인 K2 전차, K9 자주포도 함께 행진했습니다. 한국산 FA-50 전투기 2대도 폴란드 공군이 보유한 미그 29와 편대로 등장해 바르샤바 상공을 날았습니다. 특히 이날 FA-50은 폴란드에 배치된 이후 유럽 하늘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17조 원가량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산 무기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동부 국경 보호는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폴란드가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대규모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여 배치한 것을 가장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는 수십조 원어치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에서 초대규모로 생산해 유럽 전역에 대규모로 팔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나토 정회원국인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를 생산하며 나토 국가들의 무기를 훨씬 판매하기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운송 시간과 비용도 획기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